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은 9월 1일 2014년. 자, 오늘 이 시간은 이강윤의 오늘이 방송될 그런 시간인데요. 이강윤 평론가의 개인 일정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대리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또 오늘은 9월 1일 국민라디오 가을 개편 첫날이어서 오늘은 특별히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스튜디오가 아니라 충청북도 청주시로 와서 공개방송으로 꾸미고 있는데 이 실황을 1시간 동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지역 조합원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예. 뭐, 완전히 저 끝이 잘 안 보입니다. 예. 그 정우택 의원님하고 비슷하게 생기신 분 오셨는데, 정우택 의원님이신가요? 예. 아니시라고요. 퇴근배. 아이, 뭐 그런 말씀을 다. 예. 나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청주가 낳은 아주 한국의 스타, 정우택 의원이. 지금 현재 새누리당 현직 최고위원 아닙니까? 최고위원이었다가 이제 지난번 7.14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평의원이 되셨죠. 잘렸구나. 국회 정무위원회인가 안전행정위원장인가 하여튼 무슨 상임위원장 맡고 있고요. 예, 우리 정우택 의원을 낳은 청주라고 하면은 굉장히 표정들이 안 좋은데 예. 여기는 흥덕구죠. 저희가 지금 온 곳은 흥덕구 서청주 우체국 건너편에 있는 청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입니다. 2층 올라오는데 말이죠. 박근혜 물러나라 뭐 이런. 그런 훌륭한 문구가 쓰여 있어요. 아주 살벌했습니다. 예. 그런 아주 여러 가지로 강한 정기가 서려 있는 이곳 청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우리 충북 지역의 조합원 애청자 여러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부터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재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밤바다의 멋과 다양한 먹을거리, 재개장한 세계박람회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케이블까지.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이라면 여수 여행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여수에 내 집처럼 편안하고 깨끗한 엘레나 호텔이 있습니다. 가족형 비즈니스 호텔이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인터넷창에 여수 엘레나 호텔을 검색해보세요. 최상의 서비스로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조합원 예약 시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예약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국에 667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수 엘레나 호텔. 아, 광고 참 좋아요. 예. 광고를 들으면 광고 들 때마다 정말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광고 많이 또 이용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국내 유수의 정보통신 업체 관계자로부터 들었는데, 지상파 라디오 방송의 몇 배를 국민 라디오를 듣는다고 합니다. 네, 국민 라디오가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애청되고 있는 매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많이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정치 토크 1시간 동안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이 지난주 토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월요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새누리당이 갑자기 해체 선언을 한다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하야를 한다든지, 국정원 대선 개입권과 관련해서 석고대주하면서 은퇴를 한다든지, 은퇴가 아니라 하야를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오늘 녹음하는 게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 녹음된 거 킬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않다면. 아니, 뭐 그런 상황쯤이면은 뭐 그때는 정규 방송을 다 중단을 해야 되겠죠. 그 아주 정치의 격변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럴 일은 뭐 정말 본의 아니게 생을 마감하지 않고서야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처럼. 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나가는 거지만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지금 저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한 2번 만났죠. 만난다는 거는 뭔가 선물을 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 3번, 4번, 5번 정도 만나가지고 유가족의 뜻을 상당 부분 수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합의를 이룬다. 그러면은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깔때기를 다 들이대는 그런 상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유가족의 뜻을 반영한 세월호 입법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그건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럴 새누리당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죠. 근데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 이 사람 이야기로는 우리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 입장은 그대로고 유족들은 뭐 그냥 요식행위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대화를 하는 제스처는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저는 읽혀지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내려면은 새누리당이 어느 선까지는 양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나 그 양보의 선이 유족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절대 못 갈 게 너무나 빤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만나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거꾸로 새누리당이 여론을 통해서 압박을 하겠다. 말하자면은 이 모든 걸 새누리당은 잘하려고 하는데 유족들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해서 일이 안 풀리고 있다. 라는 식의 여론몰이를 하면서 결국은 세월호 유족들을 어느 정도 굴복을 시키겠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현재 협상의 테이블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실제 지금 현재 이른바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자칭 보수 언론들도 새누리당 편이고 또 다른 무엇보다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지상파 방송들 KBS, MBC는 뭐 압도적으로 새누리당 편이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 점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대목은 잘 되든 못 되든 현재 하나가 딱 빠져 있는 행국이에요. 누가 빠져 있습니까? 야당이 빠져 있죠. 글쎄 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야당 역할을 지금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잘못이죠. 패착이죠. 그것도 패착을 한 둔 게 아니라 결정적인 패착을 2번 연속 뒀다. 2번 연속으로. 뒀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야당은 자기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못 된다. 게다가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세월호 유족들의 눈높이와는 전혀 무관한, 거기에 턱도 없이 못 미치는 그런 합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새누리당에게 더 진전된 요구를 할 자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래서 새정치연합이 뭐 장외투쟁을 하는데 네. 지지자들조차도 비웃고 있으니 이게 참. 아니 세상에 전 참 오랫동안 정치를 봐왔습니다만 이렇게 야당이 온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는가? 과거에 딱 한 번 있긴 있었어요. 예. 민한당 때, 예. 유한국당. 예. 그 전두환 시기에. 전두환 때 이른바 제2중대라고 불렸던 민한당이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술에 술탄, 물에 물탄 듯한 그런. 그래서 술에 결국 물탄 듯한 예. 민한당. 그 민한당은 양김 씨를 배후에 둔 예. 이민우의 신한민주당 돌풍으로 인해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예. 또 이민우도 막판에 또 전두환, 호헌, 그러니까 현재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도록 돼 있는 이 헌법을 그냥 유지하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바로 퇴출되지 않았습니까? 물 같은 야당은 항상 버림받았다는 거. 그건 뭐 명백하게 드러난 역사적 역사적인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이죠. 네. 김한일 안철수 대표 체제도 무너진 게 야당답지 못해서 결국 지지자들 등살에 못 이겨서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데 말이죠. 황종 뭐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디 갔다가 갑자기 지금 야당의 선명성이 필요하다라고 막 해서 이른바 강경파라 불리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설 국면. 이럴 때가 나타나가지고 막 죄를 뿌리잖아요. 황종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청래 의원이 오늘 아침에 국민 라디오에 나와서 했던 말. 뭐 황주영 의원, 조경태 의원 등이 대표적인데 당내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들 갖고 계십니까? 그냥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뭐 저런 말 섞고 싶지 않아요. 네.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장외 투쟁을 하지 말자, 장외 투쟁을 하지 말자, 원내에서 열심히 하자는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저를 이분들이 뭐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걸 저는 알지 못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하자고 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대여 투쟁을 하자 그러면 맨날 그렇게 새누리당 걱정을 해요. 저는 이분들은 우리 당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특별히 황주영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뭐 여러 가지 그 당내에서 의견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정청래 의원께서 직설적으로 많은 비판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고 우이독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구나 해서 요즘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예. 그냥 보고 웃지요. 뭐 당내에서는 이제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보수 언론에서는 또 황주영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의 발언을 비교적 또 무게 있게 다루고 있단 말이죠. 조중동에서 아마 가만히 있으면 이분들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조중동에서 칭찬해주고 띄워주니까 거기에 날뛰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라도 좀 여론의 관심을 받는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대여투쟁을 열심히 하는 걸로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짓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무슨 저기 빨간당 도와주라고 주홍색이 나타나가지고 그죠? 빨간색이 주홍색이지. 주홍이야. 예. 이제 이런 거죠. 야당은 일사불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그래요. 집권당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권력도 갖고 있고,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집권당입니다. 특히 좀 독재적 권력의 집권당이 과거에 그랬죠. 근데 이제 박근혜 집권당도 이제 그게 유사하게 접근해 있는 편인데, 뭐, 필요하면은 장관 자리라든지, 뭐 이런 식의 자리라고 하는 당근을 갖고 있으면서, 말 안 들으면 박상은이처럼 수레로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채찍을 동시에 김뱉기 때문에 집권당은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물론 노무현 때의 열린우리당은 좀 예외적인 존재이긴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반해서 야당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의원들을 130명이 전부 다
뭐 대한민국은 뭐 5천만이 다 대통령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야당이야말로 130명이 전부 대표이자 원내대표, 뭐 총무 다 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유일한 통제 수단이 있다면은 너 계속 이렇게 티껍질 나오면은 다음 공천 없어. 근데 이런 건데 다음 공천 없어 하려면은 그 대표직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에서 질 때마다 대표직을 다 내놔야 하니. 그래서 저 김광진 의원 같은 경우 2012년에 청년 비례대표로 당선됐잖아요.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대표가 7명 바뀌었다고. 당 이름도 3번 바뀌었어요. 당시 민주통합당, 민주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이런 특히 그 지도력이 리더십이 흔들리는 시대에는 그런 이제 한 15명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뭐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닌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15명의 저 목소리인데, 네. 이게 뭐 조중동은 그냥 일면에다 기다렸다는 듯이 실어주고 과한 그 의미 부여를 해요. 근데 그게 사실 일정하게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외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이번에는 진짜 명분이 였긴 해요. 박영선 원내대표는 사실 물러나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보면은. 근데 어쨌든 뭐 세월호 국면이 진짜 어찌되건 간에 그 일정 국면이 지나면은 박영선 대표는 물러나겠죠. 근데 이제 수밖에 없겠죠. 두 번에 걸쳐서 그 세월호 유족들과의 전혀 의사소통 없이, 혹은 뭐 세월호 유족은 일단 제친다 손 치더라도 당 내부의 국회의원들하고도 전혀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해서 두 분 다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내에서 투쟁할 만한 명분도 이제 사라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장외투쟁이라는 거는 장내에서 더 이상 얻을 게 없을 때 밖으로 튀어나간 거란 말이에요. 네. 사실 새누리당은 거의 뭐 어떤 입장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장외투쟁을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여론을 움직이는 그런 언론들이 그렇지 않아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명분이 약한 마당에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퍼부으니까 사실 지지도 같은 것도 계속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또 다른 목소리들,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장외투쟁을 해야 되느냐라는 15명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 터전을 제공해주고, 그들이 얘기를 할 때 다 무시해버리면 그만인데, 그게 결국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에게 유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대서특필을 해주고, 이런 이제 일종의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코너로 몰리고 더 위기로 몰리는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일정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바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대표가 책임을 지고 이제 뭐 전면에 나서는 이제 그런 당이 되어야만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건데, 야당의 그 부활, 그것을 위한 가장 우선된 그런 실천 과제는 당대표 새로 뽑는 그 전당대회를 전당대회죠. 열어야 할 것이고, 그때는 다음 대권 나갈 후보들도 나와야 한다. 전 그것만이 야당이 전국 주도권을 쥐고 앞으로 강력한 견제 세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맞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머리 박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제 원래 우리 오늘 주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새누리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뭐 야당을 한번 짚어줘야지. 네. 아니, 지금 새누리당이 저렇게 지멋대로 하는 것도 실은 야당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월호 유족들이 지금 야당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나 세월호 유족들이 또한 상대하기에도 버거운 정당이 새누리당입니다. 그럼요. 새누리당의 이제 특징은 후화무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작년 12월 여러분 기억하시죠? 철도 노조 파업 시작됐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김무성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의 박기춘, 이 두 사람이 나서서 철도 노조 위원장 만나가지고 이른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 합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도노조 파업 풀었고,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어서 뭐 성과가 뭐가 있냐 이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김무성 농간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여당도 어떻게든 진상규명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세월호 유족들 당장 달래고 낙장불입 하도록 이렇게 사기 기만 전술로 해가지고 타협을 볼 가능성이 높고요. 유족들은 의회 입법적 저항 수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합의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위태로운 지금 대화 국면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새누리당 이 말 그대로 여당이 사기를 쳐가지고 말하자면 뒤통수 맞았다. 그러면 다음에 여당이 추진하려는 법안 통과 안 시켜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니들 우리한테 함부로 해? 다음에 재미없어? 이렇게 나오는 저항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세월호 유족들은 여당에서 사기 기만 전술로 예를 들어서 안을 제시해가지고 합의를 해준다. 그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상규명 못하죠. 지금까지 해온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국회의원 수가 130명이나 된다는 것이 사실 작은 힘은 아니에요. 지금 국회에서 뭔가 여야 간의 쟁점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국회의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이 통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국회 선진화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물론 이게 과거 한나라당이 만든 겁니다만은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여야 간에 이익이 있어서 쟁점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을 했죠. 하나는 과거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직권상정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반드시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해가지고 국회 본회의로 올라가는 이런 수순을 밟아야 되고 국회에서 두 번째 안전장치는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쟁점 있는 법안은 과반수가 아니라 60% 5분의 3의 찬성을 얻어야만이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300명이 의원 정수인데요. 그게 60%가 되려면은 180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새누리당에다가 친여 우수까지 다 합쳐도 180석은 안 돼요. 말하자면 야당이 반대하면은 쟁점 법안을 절대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게 야당의 큰 무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얘기를 해서 이런 중점 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라고 하면은 그걸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다른 걸 요구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야당의 무기이자 정치력인 건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걸 이제 정치의 부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정치의 부재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이 정권의 독주를 반대하고 견제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지금 최대의 피해자가 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양상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에요. 힘없는, 아무 권력 기반이 없는, 유효한 저항, 타격 수단이 없는 일반 국민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지금 이런 우리 일반 국민이 저 거대한 독재 권력과 맞서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그래서 김영호 씨가 단식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영호 씨의 단식도 결국은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야당이 무력한 채 뒤로 자빠져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단식을 통해서 여론의 압박을 가하고 그 압박을 통해서 세월호 특별법에서 가장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쟁취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결국은 이게 사실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이 지금 현재 꼬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새누리당의 그 반응을 보면 압니다. 김용호 씨가 단식을 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는 오히려 외곽을 때리는 수법으로 김용호 씨가 이혼을 했다, 애를 돌보지 않았다, 노정원이다, 온갖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압박을 가했지만은 그래도 단식하는 동안에는 뭔가 유족들을 두 분 만나고 이런 식으로 협상하는 그런 자세는 보였거든요. 단식 풀고 나서 완전히 다시 원위치했습니다. 이 정권의 그러니까 이제 그 새누리당이 조용히 있을 그때는 조중동하고 이른바 우파 단체로 불리는 이 친구들이 나선 거 아니에요. 그게 외곽을 때리는 수법이죠. 예? 외곽을 때리는 수법이고 역할 분담이 된 거죠. 그네들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미 그 조중동과 보수 우파 단체들이 김영호 씨의 일상과 이런 과거를 들춰내면서 그 과거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놈들이. 누가 이제 정보를 준 국정원이 파이프라인이 있었겠죠. 국정원이 개입했다 해가지고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자기가 의사 출신이라면서, 단식을 뭐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렇게 단식하고, 뭐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단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멀쩡한 사람이 어쩌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나이롱 단식한다. 하려면 그냥 나가서 죽는 단식하라. 보름달빵 먹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결국 이미 그네들은 세월호 유족들을 무력화시키면서 지치게 하면서 결국에는 백기를 들게끔 만들고 야당으로 하여금 아무 역할도 할 수 없게끔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이번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국면 이거 그래서 그런 음모론도 나오지 않습니까? 국정원 선거 개입론을 어떻게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거 아니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루머가 급격하게 번졌습니다. 이슈를 다른 이슈로 덮는다. 그동안 박근혜 정권이 많이 해온 수법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음모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쁜 일을 더 나쁜 일로 덮는 이제 그런 게 하도 빈발하다 보니까 세월호도 결국은 참사를 일으킨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설이 나오긴 했는데 근거는 없죠.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 정권이 이렇게 뭔가 여론에 몰리면은 그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남발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국면이 일단 벗어나면은 다시 원위치 않은 이런 걸 계속 반복해 왔다. 이제 그런 반복을 응징을 하려면은 결국 투표를 통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지난 730 재보선 때도 심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야당이 심판받는 야당이 심판을 받는 아무 한 결과가 되다 보니까 계속 그게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게 아주 비관한 예가 오늘 경향신문 보니까 제대로 잘 지적을 해놨던데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3일이 지난 5월 19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나이롱 눈물을 흘리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는 그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의원 입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게 의원 입법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청회를 이제 정부에서는 법을 함부로 못 만듭니다.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 여론을 수렴하는 기간을 거쳐야만이 법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세월호 특별법은 빨리 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통상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자기들이 자료를 줘가지고 여당 의원들한테 법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 의원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5월 30일 날 새누리당에서는 2개의 특별법안을 국회 제출을 했습니다. 이미. 그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요. 2가지예요. 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보상을 해줄 것이냐.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고 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까지 질질 짜면서 국가개조운을 했던 그 정신에 비추어서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자 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의 기능까지 다 부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특별법을 제안을 했던 거죠. 최근 들어서 세월호 유족들이 마치 그 희생된 학생들에게 의사자로 지정해달라, 추모공원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처럼 이런 이상한 단체에서 광고도 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바로 새누리당이 의원 입법으로 만들었던 그 법 속에 그 보상 속에 들어있는 아니에요. 새누리당이 만든 아닙니다.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지들이 만들어놓고 유족들이 마치 요구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몰라서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결국 새누리당에서는
보상 쪽을 부과를 시키면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만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바탈을 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은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유족들이 덤태기를 쓰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새누리당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방안을 냈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 일이니까 진짜 유족들 입장에서는 기가 차고 뒤통수 맞은 그런 생각이죠. 여하튼 이제 요점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그게 특검의 기능을 부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여당이 의원회법 형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려고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청와대에서는 야 그거는 국회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고 후한무치한 일이라는 것을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권이 갖고 있는 그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죠. 저는 보면서 분노도 하지만 또 감탄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새누리당은 이 위기에서 극복할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쓰는 거 아니에요. 기만 전술, 아울러 장악한 언론을 통한 또 장악한 그런 이 보수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 못할 일을 이렇게 외곽단체에 시키고 자기들은 폼 잡으면서 결국 상대를 압박당한 상대를 요리하는 거죠. 적당하게 기만과 사슬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뜻에 맞게끔 이렇게 어찌 보면은 과거 공산당의 선전선동수레를 가장 잘 습득한 정당이 새누리당이 아닌가. 과거의 공산당의 선전선동술. 그렇죠. 어떤 겁니까? 그건? 그게 사실은 물론 이제 진실에 입각을 합니다. 예. 입각을 하면서 자본가들이라든지 가진 자들의 마치 물론 잘못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거를 과대하게 포장을 해서 농민을 선동하는 그런 이제 사실 그 선전선동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말 잘하면 공산당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 사실 그게 완전히 엉터리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 이제 조선노동당이라든지 남노당, 공노당을 보면은 그 세포 조직을 만들 때 가톨릭의 세포를 만드는 그런 방식을 그대로 원용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정치 토론입니다. 정치 토론을 갖다 오래 하다 보면은 말이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을 설득해서 당원으로 포섭을 하니까 지하에서. 예. 이제 그런 과거도 있는데 여하튼 뭔가 조그마한 약점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사실을 호도하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자기의 유리하도록 끌어오는 이 기술, 이게 뭐 공산당의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뭐 예컨대 과거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한 얘기일 그걸로 뿐인데. 재미 많이 본 사례가 공산당이라는 얘기죠. 예. 이제 새누리당 그런 면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예. 이제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지만은 진짜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필요하면은 어버이연합을 동원하고 필요하면은 온갖 망언과 마타도를 갖다가 일삼는 그런 일베를 동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공식화할 수 있는 이런 보수 언론들 그리고 일단 의제화되면은 전 국민에게 융단폭격을 퍼부을 수 있는 지상파 언론 이 완전한 통치 기구를 갖다가 세트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장악당한 언론을 이용해서 선동술을 행하는 이것도 역시 공산당 수법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관제 언론을 동원해서 그게 나치의 선전선동도 알고 보면은 그때로서는 가장 최첨단 홍보 수단이었던 라디오를 통해서 결국은 나치 이론들을 독일 시민들에게 주입시키거든요. 그때 나치가 만든 라디오의 이름이 국민 라디오입니다. 공교롭게도 젠장한. 그때는 이제 국민 라디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따져보니까 그거더라고. 근데 이 폴크스죠, 폴크스, P-O-L-K인가 폴크스. 그게 이제 우리 영어로 하면 people이 되는 건데 폭스바겐이 바로 그거예요. 폭스바겐이 우리말로 하면 인민차입니다, 인민차.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폭스 라디오였겠지. 네. 그래서 국민 라디오였는데 공교롭네 진짜. 네. 그거는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최신의 방법도 많이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02년 붉은 악마 신드롬. 사실 2002년 월드컵 이전까지만 해도 붉은색은요 우리 사회 일종의 금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레드 컴플렉스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97년 대선만 하더라도 김대중 후보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당시에 이 보수 논객 중에 몇 사람들이 지상파 TV에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지상파 방송 PD 중에 이 빨갱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했더니 그 마이크를 이제 덮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스펀지 같은 거. 네. 빨간색을 쓰는 그런 프로그램 그 PD의 과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마이크를 덮는 색깔이 빨갛다고. 색깔이 빨갛다고. 실제로 80년대 때 그 학생운동했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너 빨갱이지. 막 이렇게 추궁을 당했대요. 기관에 불려가서 그랬겠죠. 아닌데요? 너희 집 빨간 벽돌 집이잖아.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빨간 벽돌집이라고 해가지고 빨갱이로 불리는 그럴 정도의 시대였는데 2002년 붉은 악마 선풍으로 비더레즈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붉은색. 비더레즈는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빨갱이가 되자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월드컵 열풍과 함께 아주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흡수가 됐고 동의를 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에 붉은 악마를 주도하는 세력들 중에 과거 운동권이 있었다. 이렇게 이 붉은 악마, 이게 붉은 악마를 앞세운 거는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 선수들의 고유 색깔이 빨간색인 면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레드 컴플렉스를 없애가지고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말하자면은 핵심적인 캠페인 수단인 빨갱이 공포증 이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라고 그랬는데 2012년 대선 보십시오.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는가 하면 당의 색깔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확 바꿨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보면은 발상의 전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2002년 비더레즈 이 열풍에서 뭔가 학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종편들이 떠드는 얘기를 보면은 미디어오늘 편집장 민동기 기자가 휴가 기간 동안에 TV조선을 참 열심히 봤다고 합니다. 왜 저런 쓰레기 방송을 어르신들이 볼까 따져봤는데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B급, C급 심리 이런 것들을 자극한다는 거죠. 보수층들 중에서 술자리에서나 오갈 수 있는 대화들을 TV조선에서 얘기해 주니까 그게 재밌어서 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TV조선을 보는 건 재밌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맥락이 바로 낙곰수에게서도 있었다는 거죠. 낙곰수는 그렇다고 해서 약자를 비웃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철없는 그런 발언들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욕설은 좀 섞어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종의 이 B급 문화를 저쪽에서 인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편을 보수의 낙곰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낙곰수에서도 최신 낙곰수에서도 이 사람들이 벤치마킹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낙곰수는 표현 방법은 거칠었지만은 사실 진실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종편하고는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비교할 수 없어요. 네, 비교는 약자를 욕한 적도 없고 그리고 진실만 얘기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 진실을 얘기 안 하면은 바로 그냥 고소고발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또 사실 아닌 얘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나 이렇게 또 자위도 해보는데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이른바 보수의 그런 종편 방송들은 사실 저도 분석을 위해서 가끔씩 보긴 하는데요. 보면은 인간의 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과거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폭스 TV, UA 이런 방송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쪽은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자기 팬들이라고 여기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수위로는 징계나 제재를 안 받아요. 오히려 말하자면은 진보를 공격하는
진보와 개혁을 공격하는 수위에 있어서는 오히려 낙검수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습니다. 낙검수는 언제 검찰이 철퇴를 받을지 모르니까 항상 얘기를 할 때 팩트 체크를 하고 팩트 체크가 안 될 경우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여러분 소설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이제 국문학과 교수한테 항의 받았어요. 왜 소설을 그렇게 폄하하냐고. 드라마를 쓴다고 그러지. 근데 종편은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뭐 소설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뭐 이상한 애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북한 뭐 특수군이 내려와 있다더라 이런 얘기 사실 만약에 거꾸로 돼가지고 낙검수에서 그런 얘기 했다면은 바로 전부 다 지금 감방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을 겁니다. 살 빼려고 봉주처럼. 그런 점에서 말하자면은 이제 방향이 반대편에 서 있으면은 나름대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저는 턱가도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보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과거 낙검수는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 단계 더 진전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쾌하고 네. 그렇죠. 기분 나쁘죠. 그런 측면이 그런데 있죠. 그것 역시는 이 B급 정서가 사실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좋은 매개체거든요. 이 B급 정서를 보수 쪽에서 접목한 것이 바로 종편이 아니겠는가.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참 저 친구들 머리 열심히 굴린다. 도대체 저 브레인은 어떻게 가동되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좀 간혹 해보는데, 그러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유신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그런 정치 조작술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 자체도 상당히 절망적이고요. 기분이 나쁩니다. 예. 하여튼 이제 박근혜 정권을 해고해 보면은 박근혜 정권의 첫 해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이 들통남으로써 그 들통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한 해였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석기 내란 업무라는 그런 그 일종의 사건을 일으킨 것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막기 위한, 대선 개입이 들통나서 국민의 단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심지어는 그 NLL 발언 이런 온갖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얘기가 나온 것도 결국은 민주주의의 압살을 한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 1년은. 두 번째 2년은 세월호 참사가 사실 관통했던 한 해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죽이는 게 아니라 국민을 죽이는 이런 한 해였다라고 평가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30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온갖 공갈과 협박을 다 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들의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그야말로 재벌들 배를 불리고 서민들을 압살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사실 만약에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권의 뜻대로 통과가 된다면은 저는 박근혜 정권의 3년, 내년 한 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죽이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반성을 해서 야당들이 일대 분투를 해야 되지만은 그야말로 이 사회의 그런 후퇴를 바라지 않는 국민TV 조합원들과 같은 여러분들, 그리고 그 맨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막아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의 부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의 절망의 깊이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정권 탈환의 가능성도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당의 가장 큰 위기는 지지자들의 절망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예. 그 2016년까지 총선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지자들이 다 빠져나간다면은 참 회복하기 힘들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
정치 컨설턴트의 역할을 한번 좀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총선까지 야당이 해야 될 일 뭐라고 보시나요? 야당은 우선 먼저 내부 정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란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130명이면 아니, 예전에 충분합니다. 그 기억나기로는 그 한화갑 대표가 이끌었던 민주당, 그 탄핵 직후에 열석으로 쪼그라든 그런 민주당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보였거든요. 열석 갖고 말이죠. 이게 숫자가 적은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 재정비를 해야 되죠. 사실 이런 야당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그 주범이 이제 김한길 대표였는데 그 사람은 진짜 뭐 망가뜨리려고 해서 망가뜨린 건 아니겠죠? 아니, 저는 망가뜨리기 위해서 대표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마저 듭니다. 여하튼 야당은 저는 이제 심기일전에서 빨리 지금 현재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이제 비상체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도 하는 게 딱 정해져가 있어요. 네. 이제 9월은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국정감사가 또 이어지고, 그다음에 예산안 심사 해가지고 올해 말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슬기롭게 넘기면서 빨리 내부 체제 정비를 하고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 아래 일치단결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을 견제하는 그 조석을 쌓아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현재도 당 내부에서 이런저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안이 과연 누구냐?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이제 과거 대통령 후보로서 거의 박근혜에 버금가는 표를 얻던 사람이 그 대안이 돼야 되지 않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양반이 나오면은 너무 빨리 나와서 또 자칫 끄꺼질 수도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 누가 나오든 간에 국민의 그 여망들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것을 100%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양보를 하더라도 그 선이 있는 거거든요. 예. 박영선 대표가 욕을 먹는 이유는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을 갖춘 분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맡아서 앞으로도 박근혜 정권 아직 절반도 안 지났습니다. 사실 절반은 지났나? 절반 안 지났죠. 아 지금 이걸 지구의 그 역사하고 대조해 보면 인류가 나오기 한참 전인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지금이.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정권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좀 견제와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과 같은 그런 정권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이 되어주는 그런 한 해가 내년에는 됐으면 합니다. 사실 야당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 대통령은 어떤 정치의 그 경력 이런 것도 참 많이 다지는 것 같다 우리 유권자들이. 전두환이야 뭐 그냥 쿠데타를 집권한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노태우 상황은 양기분열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은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모두 10년 이상씩 정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대선 출마하고 대선에 임할 즈음에 정치 참여 1년이 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좀 무리가 아니었겠는가. 당선을 그렇죠. 기대했던 것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문재인 의원이 그 다음 대선에 대한 그런 꿈이 있다면은 일찌감치 당권에 나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당연한 거죠. 그게 이제 좋든 싫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제는 전면에 나서서, 책임을 지고, 자기 자신의 역량을 보일 타임이 왔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온다면 저는 필패할 거라고 보고요. 네. 문재인 의원이 지금 현재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대, 예. 그런 기대와 그리고 국민들의 여망을 예. 정치 속에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지금 현재 야당에서 전면한 상태니까 네. 나라도 나와서 예. 그걸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나온다면은 예. 성공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풍찬 노숙도 하고 또 야당 지도자로서 강인한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사실 문재인을 몰라서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뭐 노무현의 비서긴 했는데 아니 무슨 비서가 대통령을 해? 이런 인식들은 정말 뿌리 깊게 내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가 돼서 오너가 돼서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야당을 이끈다면은 물론 못하면 또 탈락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뒤에 눈 부릅뜨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실패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 안철수, 그다음에 뭐 박원순 시장도 본인이 문재인 망해라 하지는 않겠지만 문재인이 망한다면 가장 큰 반대급부를 입을 사람은 박원순 시장입니다. 그래서 예. 아니 뭐 문재인 후보 의원이 실패하더라도 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꼭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을 가질 필요 없이 나와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예. 사실 문재인 의원이 이번에 단식을 한 것은 저는 뭐 많은 오히려 욕을 하지만 저는 잘한 거라고 봐요.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정치가 경색되어 있을 때 자기 몸을 던져서 뭐 열흘 이상 단식을 하고 푸석푸석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김용호 씨도 단식을 풀고 예. 또 야당도 뭔가 몸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동력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의원의 단식은 지금 이제 보수 언론들은 지금이 무슨 단식이냐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만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보수 언론이 저는 아주 잘한 것이라고 봐요. 네.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점에서 뭔가 선명성을 확실하게 보여줘서 강한 지도자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금 사실 야당에게 요구하는 건 강한 야당의 모분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그렇죠. 대표 때는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대표가 돼서는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야당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지도자로서의 수업과 훈련이 안 된 때였기 때문에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맹물야당으로는 도저히 국민들의 신망을 얻을 수 없고 집권 가능성도 어렵다. 안철수 의원은 진짜 재수 없었던 거죠. 예. 김한길 같은 사람이 대표를 하고 있을 때 네. 합쳐가지고 공동대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김한길보다도 안철수 의원이 훨씬 더 손해를 본 겁니다. 예. 만약에 어느 정도 경륜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 대표일 때 안철수 의원이 공동대표를 했다면은 그렇게까지 망가지거나 그렇게 욕을 안 먹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안철수 의원이 처음 그야말로 초선 의원으로서 아무 세력도 없었던 사람이 제1야당 130명을 이끄는 야당의 공동대표까지 올랐던 것은 안철수 현상으로 비롯되는 안철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 바탕이 됐겠지만은 결국 그 자리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 본인의 정치적 미숙도 일부분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의 파트너였던 김한길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이 안철수로 하여금 안철수의 일종의 정치적 멘토가 되어줄 사람이 오히려 더 안철수를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재수 옴붙은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런 김한길이 같이 당대표 그만두고 안철수 의원 만나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면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는 것이 큰 정치인의 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게 박근혜식 어법 아닙니까? 지가 잘못해놓고 3자 입장에서 자기한테 해야 될 얘기를 남한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유체에 따른 어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진짜 그게 지긋지긋하게 우리가 박근혜에게서 느껴서 열받는데 김한길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보수 언론 보도였는데요. 얼마나 그 기자가 그 기사 쓰면서 웃었겠어요. 예. 진짜 지금은 강한 야당이 길이고요. 무지막지하게 싸우는 그런 야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이런 그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열차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야당에게 기대하고 있고 사실 국민들의 기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강한 야당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를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사장이 돼가지고 제가 걸고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미래협동조합 국민TV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오너도 아니고 내가 내 돈을 갖다 투자한 것도 아니고 저도 사실은 100만 원을 갖다가 출자한 조합원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해서 내 말 들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국 미래협동조합을 끌어가는 원칙은 공개의 원칙, 평등의 원칙, 그리고 합리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대로 굴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야당도 좀 뭔가 반대급부를 줄 수 있는 집권한 형편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강한 야당을 끌고 나가려면은 그야말로 사리가 분명하고 원칙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런 절차를 모두 공개하는 이런 방식들을 말하자면 받아들여야 하는데 박영선 의원 원내대표가 욕을 먹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새누리당하고 합의를 하면서 전혀 그 합의안에 대해서 세월호 유족들과 이런 방법 상의도 안 했다는 점,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욕먹은 것 아닙니까? 네. 결국 두 번 까이게 된 건데, 예. 그래서 강한 야당은 결국은 그렇게 원칙과 절차가 분명하고, 그리고 사리 사욕을 버리는 그런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정당이 강한 야당이라고 보고요. 예.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지금 뭐 여기 미디어유동자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 유일한 오아시스와 희망이 결국은 이제 현재는 우리 국민TV밖에 없지만은 정치권에서도 그런 우리의 열망을 네. 솟아오르는 분노를 식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간절하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예. 아이고, 하여간 오늘 이렇게 너무나 좋은 자리였고요. 우리 정치의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저들이 새누리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손댑니까? 언론부터 손댑니다. 언론 장악부터 했어요, 실제적으로. 애비가 그랬잖아요, 애비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제일 먼저 간 데가 남산의 KBS 아니었습니까? 개머리판으로 깨워가지고 총구들이 돼가지고 혁명 공약문을 읽게 했던 새벽 5시에 애비가. 예. 이런 언론관을 갖고 있는 이들이 집권하다 보니 언론들이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초들이 절망하지 않고 진짜 언론 만들어 보겠다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입니다. 여러분, 더 절망하지 말고 한번 열심히 한번 응전해 봅시다. 절망하지 않는 자들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멋있는 멘트였죠? 예. 박수로! 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는 토요일 아침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